리처드 도킨스는 영국의 진화생물학자로 1976년 발간한 이기적 유전자를 말 그대로 대히트시킨 대중과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물의 유전자처럼 문화 속에서 번식하며 대를 이어 내려오는 문화요소인 밈 개념을 처음 내놓은 학자이죠. 이기적 유전자 외에도 만들어진 신, 눈먼 시계공 등 다양한 책을 쓰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책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특유의 전투적이고 간결한 말투로 많은 종교인들과 불화를 맺는 대표적 무신론자이기도 합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다윈주의의 돌격대장 같은 이미지를 가진 진화생물학자다 정도만 챙기셔도 흥미진진하게 강의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자신이 과학과 명확한 것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추구한다고 말이죠. 그런 본인의 성향과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인 진화에 매료되어 진화생물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다윈의 자연선택설입니다. 생명체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었는데 자연선택설은 그것을 한 번에 설명하기 때문이죠. 생명체는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그것은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말하는 생명체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 단세포 생물인 박테리아조차도 그 속은 매우 복잡한데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온 다세포 생물은 말할 것도 없이 복잡하고 다양하죠. 도킨스는 이런 수백만 년의 진화를 진화적 군비 경쟁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의 군비 경쟁은 잡아먹는 포식자와 잡아먹히는 피식자 사이에서 존재합니다. 포식자가 피식자보다 경쟁에서 우위에 있다면 먹잇감은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고 반대의 상황이면 포식자는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생존을 위한 군비 경쟁 때문에 생물은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경쟁은 동족 안에서도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면 짝짓기를 하기 위해 하나의 암컷을 두고 여러 수컷들이 경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군비 경쟁이나 동족 간의 경쟁 때문에 생명체는 더욱 복잡하게 진화합니다. 그리고 이런 복잡성이 바로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도킨스는 말합니다. 다른 복잡하게 진화한 동물을 묻는 질문에 도킨스는 문어, 오징어와 같은 두 종류 생물을 예로 들었습니다. 두 종류는 피부색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치 모니터의 픽셀처럼 오징어의 피부에는 빨강, 노랑, 갈색의 세 가지 색소가 있는데 이것을 빠르게 조절해서 화면의 색이 바뀌는 것처럼 색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오징어는 암컷에게 잘 보이려고 몸을 흰색으로 바꾸는데 동시에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갈색으로 위장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몸의 절반은 흰색으로 절반은 갈색으로 바꾸기도 한다고 하네요. 재밌죠? 이처럼 동물에게 색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포식자에게 몸을 숨기거나 아니면 역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용도로 색을 사용할 수 있죠. 이처럼 동물의 색은 생존과 번식을 위해 다양하게 진화했습니다. 이런 생물들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어디서 왔을까 하는 의문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가장 위대하고 간결한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다윈의 자연선택설입니다. 사실 진화론은 다윈이 처음 주장한 것도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그 전부터 그것을 생각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심지어 자연선택설도 다윈만의 생각은 아니었죠. 엘프리드 월리스 역시 독자적으로 자연선택을 통한 진화의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다윈과 월리스는 공교롭게도 같은 책에서 영감을 얻었는데요. 바로 토머스 멜서스의 인구론입니다. 이 책에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라는 핵심 내용에서 다윈과 월리스는 경쟁과 진화라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 둘은 1858년 런던 린네협회에서 동시에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론 논문을 발표하지만 당시에는 사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윈은 대중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이길 원하는 마음에 1년 후에 더 많은 증거와 자료를 가지고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다양한 자료들로 이루어진 두꺼운 책에 사람들은 열광했고 진화론을 받아들였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이런 다윈이 자신의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론이라는 개념은 아주 단순한 이론인데 이것이 모든 생명의 기원을 설명했기 때문이죠. 다윈이 하기 전까진 아무도 진화론을 생각만 하고 증명할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생물의 복잡성을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직 신의 창조만이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글쎄요. 다윈의 용기는 생명의 복잡성을 단순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윈의 용기와 진화론을 찬양하며 리처드 도킨스의 첫 번째 강의는 끝이 납니다. 아마 리처드 도킨스가 대중서를 많이 발간하는 것도 다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그 대중서에서 종교인들을 과하게 비판하는 것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과학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부 과학주의 추종자처럼 100% 진리로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과 합리는 존중이 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까요? 흔히들 DNA를 우리 몸의 청사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도킨스는 이 표현이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청사진과 DNA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청사진은 설계자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죠. 그리고 청사진을 보고 완성품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NA는 중간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체 구조를 완벽히 안다고 해서 DNA를 예측할 수는 없죠. DNA는 마치 요리의 레시피나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비슷합니다. 완성된 요리를 먹어보고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레시피를 재구성할 수는 없죠.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완성된 프로그램을 보고 어느 정도 역공학은 가능하지만 모든 코드를 완벽하게 재현할 순 없습니다. DNA와 건축 청사진 두 방식은 상향식 설계와 하향식 설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축가는 하향식 설계를 합니다. 설계자의 설계도에 의해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방식이죠. 인간에게 매우 친숙한 방식입니다. 반면에 상향식 설계는 우리에게 별로 친숙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연계에선 거의 모든 일들이 상향식 설계로 이루어집니다. 거미줄이나 벌집, 새 둥지나 흰개미집까지 모두 상향식 설계로 만들어졌죠. 아주 작은 규칙에 따라 조금씩 쌓아 올린 결과물입니다. 설계도나 설계자 없이 훌륭한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세포 발생에도 상향식 설계가 적용됩니다. 생명체는 상향식 설계로 만들어지죠. 설계자, 그러니까 창조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포 발생 시 각 세포의 행동은 DNA에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세포에 똑같은 DNA가 들어있지만 각각의 세포에는 각기 DNA 부위에 위치한 유전자가 제각각 다르게 활성화됩니다. DNA는 곧 규칙입니다. 배아 발달 과정에서 세포는 동일한 규칙을 반복하며 분열하고 증식하는데요. 생물 시간에 배웠던 세포 분열, 포배, 함입, 낭배와 같은 과정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세포가 분열하고 증식하는 데는 이 같은 일정한 방식을 따릅니다. 상향식 설계이죠. DNA는 각 세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DNA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세포들은 같은 규칙을 따름에도 각기 다른 조직으로 형성됩니다. 시각세포와 청각세포는 분명 다른 세포입니다. 심장에 있는 세포와 뇌에 있는 세포도 다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신체의 각 부위마다 DNA 유전자가 다르게 발현하기 때문입니다. DNA는 단순한 규칙일 뿐만 아니라 신체 단백질 합성 과정의 프로그래밍이기도 합니다. DNA 염기 서열이 아미노산을 지정하면 DNA 체인에 의해 아미노산 체인이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 단백질을 이루게 되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미노산 체인은 칭칭 감기는 성질이 있는데 이것이 감기면서 매듭을 형성하고 여러 개의 아미노산 체인이 구조체를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이죠. 이런 단백질 구조체는 세포 반응의 효소, 그러니까 촉매가 됩니다. 어떤 구조체가 있는지에 따라 세포 간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DNA가 결정합니다. 정리하자면 세포에서 DNA 규칙에 따라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특정 단백질을 형성하게 되고 형성된 단백질의 구조체에 따라 효소의 특성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특성이 세포 행동을 결정하죠. 이렇게 복잡하고 긴 과정은 과학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알기 전까진 이렇게 복잡하고 아름다운 우리 몸과 세계를 창조한 설계자가 있다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생명의 설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DNA에 의해 세포가 상호작용한 상향식 설계의 결과물입니다. 생명은 어떤 의도에 의해 디자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겨난 것입니다. 신 없이도 생명체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은 생겨납니다. 유전자들이 생명체를 만들어서 그것이 생존과 번식에 적합하다면 그 유전자는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도킨스는 그것이 바로 자연선택이라고 말하며 두 번째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누군가는 신앙인일 수도 또 누군가는 무신론자일 수 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두 집단 사이에 어떤 종류의 대화나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거기서 증오는 빼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비행의 꿈을 꾸시나요? 그 가출하는 비행 말고 하늘을 나는 비행이요. 비행은 인류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며 인간은 항상 자유를 떠올렸죠. 위대한 천재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오래전 비행기를 설계했지만 날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인간은 하늘을 날기에는 너무 무겁고 거대합니다.
이렇게 큰 생물이 날아다니는 건 과거 익룡들이나 겨우 가능했던 일이죠. 인간이 새처럼 날아다니기 위해선 한쪽 날개가 적어도 3m는 되어야 한다고 도킨스는 말합니다. 도킨스는 비행의 조건을 말합니다. 우선 크기가 작아야 합니다. 동화 속 요정처럼 아주 작고 가볍다면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부피와 무게에 비해 표면적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작은 동물이 날개를 가지고 있다면 무게와 부피에 비해 아주 넓은 표면적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큰 동물이 날기 위해서는 그만큼 표면적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날다람쥐는 옆구리에 달린 비막을 통해 표면적을 증가시켜 활강하면서 날아다니죠. 그리고 비행을 하려면 넓은 표면적과 더불어 날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날개를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가슴 근육이 필요하죠. 근육을 이용해 날개를 움직이는 것은 엄청난 근력이 필요합니다. 도킨스는 새들은 인간에 비해 7배에서 8배 가슴 근육이 발달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괜히 닭가슴살을 먹는 게 아니었네요. 만약 인간에게 그만한 근력이 있다고 해도 날아다니려면 계속 퍼덕이는 것만으로는 금방 지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활공법입니다. 활공을 하기 위해선 열기류를 이용해야 합니다. 열기류란 찬 공기가 뜨거운 공기를 위로 밀어올려 상승기류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집이 큰 새들이 날아다니는 비법이죠. 독수리나 매 같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날개를 많이 퍼덕이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열기류를 이용해 활공할 뿐입니다. 독수리가 가끔 하늘을 빙빙 도는 것도 기류를 타기 위해 나선 모양의 움직임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경제적인 방법이죠. 만약에 열기류 없이 그냥 날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앞으로 밀어내는 추진력을 이용하면 됩니다. 비행기의 원리이죠. 비행기는 엄청난 추진력을 받아 빠르게 밀려나면서 두 가지 양력을 발생시켜 하늘로 뜨게 됩니다. 첫 번째 양력을 발생시키는 방식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밀려나는 비행기가 날개를 살짝 기울이면 받은 힘만큼 대각 방향으로 반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힘으로 공중에 뜰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방식은 베르누이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베르누이의 원리는 기체나 액체가 빠르게 흐를 땐 압력이 낮아지고 느리게 흐를 땐 압력이 높아진다는 원리인데요. 비행기의 날개는 곡선 모양이라 바람은 날개 아래보다 위에서 더 빨리 흐르게 됩니다. 날개 아래에서 날개 쪽, 그러니까 위로 작용하는 압력이 날개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압력보다 커지니 비행기는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비행기와 다르게 새는 날개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날개의 각도와 움직임을 변화시켜 작용 반작용 법칙과 베르누이의 원리를 본능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반면에 곤충의 비행 방식은 또 새와는 다릅니다. 곤충은 날개 근육 없이 날아다닙니다. 곤충의 날개는 흉부의 일부가 자라서 딱딱하게 변한 것인데 이것을 움직일 땐 진동근이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새들은 날개를 퍼덕여야 하지만 곤충은 그저 진동근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날개를 진동시켜 비행하죠. 무려 온오프 방식입니다. 비행은 이렇게 정말 멋진 일이지만 날개가 있어도 날지 않는 새도 있습니다. 타조가 대표적이죠. 타조나 에뮤 같은 평형류 동물들은 날개가 퇴화해 날지 못합니다. 먼 옛날 그들의 조상은 날아다닐 수 있었지만요. 지금은 멸종한 도도새는 날아서 모리셔스 섬에 정착했지만 그 후 나는 법을 잊었습니다. 모리셔스 섬에는 도도새를 위협할 만한 포식자가 없는 안전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비행이 더 이상 쓸모 없어진 것이죠. 비행이 비경제적이었기 때문에 도도새는 날지 않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곤충 중에 개미도 역시 날개를 잃었습니다. 개미군락 중 여왕개미와 숫개미만 날개가 있고 날아다닐 수 있죠. 하지만 단 한 번의 혼인 비행을 할 뿐입니다. 비행하며 교미를 마친 여왕개미는 땅으로 내려와 스스로 날개를 떼어냅니다. 땅속에서는 날개가 거추장스럽고 유지비만 많이 들기 때문이죠. 심지어 일개미는 애초에 날개 유전자를 발현시키지도 않습니다. 부모인 여왕개미는 날개가 있지만 일개미는 날개가 없죠. 이처럼 비행은 정말 꿈같은 일이지만 자연에서는 단지 번식과 생존의 방식일 뿐이라며 이번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이번 강의는 저도 가볍게 들었고 여러분들도 가볍게 들으셨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자료화면 퀄리티가 좋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지구상에는 정말 수많은 생명체들이 존재합니다. 언뜻 보기에 생명체의 모든 부분은 마치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것처럼 아주 멋집니다. 모두 신의 은총이고 목적이 있어 보이죠. 하지만 모든 동식물은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된 결과물입니다. 우연히 돌연변이가 생존과 번식에 더 유리하다면 그것이 살아남는 것이죠. 돌연변이는 유전자가 무작위로 변화한 것인데 거의 모든 돌연변이는 생존과 번식에 불리합니다. 그중 아주 일부만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죠. 극소수의 돌연변이만 자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 선택입니다. 다윈은 인위적인 품종 개량을 예를 들어 자연 선택설을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수천 년 전부터 품종 개량을 해왔는데요. 수박이나 당근, 양배추, 바나나, 옥수수 등 수많은 작물들은 품종 개량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반려견들은 과거엔 모두 인간에게 길들여진 늑대였습니다. 짧은 인간의 역사에서도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는데 수백만 년 동안 자연이 품종 개량을 한 결과물은 어떨까요? 자연에서는 단지 다른 개체보다 더 잘 살아남으면 됩니다. 거기에 더해 배우자를 더 잘 유혹하고 잘 번식하고 잘 양육할 수 있다면 유전자를 남기는 데는 최고죠. 그리고 자연 선택의 결과 생물들은 살아남는 데 더 능숙해집니다. 돌연변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돌연변이는 DNA 복제 과정에서 벌어지는 실수입니다. 우연의 산물이죠. 하지만 유전자의 생존은 우연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연에서의 치열한 경쟁의 결과이고 어쩌면 돌연변이 유전자가 더 번식을 잘할 수 있죠. 어떤 돌연변이 유전자가 잘 살아남을까요? 급격한 돌연변이는 살아남는 데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리할 경우가 훨씬 많죠. 아주 작은 변화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습니다. 부모 세대와 크게 다른 자식이 있다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 것이고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이 쓸모가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20세기 다윈주의 선구자라 불리는 로널드 피셔는 그래서 진화에는 작은 돌연변이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변화가 작으면 작을수록 생명체는 완벽에 가까워진다고 말했죠. 로널드 피셔는 완벽을 말했지만 사실 진화에 완벽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 선택은 과거로부터 조금씩 쌓아올린 결과물이고 과거의 결과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를 설계한다면 설계도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는 처음 단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되돌리기 버튼을 눌러도 이전 세대로 회귀할 순 없죠. 그것이 진화입니다. 생명체의 진화는 이미 존재하는 변이로부터 점진적인 향상이 누적되는 것이라고 도킨스는 설명합니다. 만약 생명체를 창조한 신이 있다기엔 자연에는 불완전한 적응을 보여주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킨스는 가자미류와 척추동물의 후두신경 그리고 인간의 망막을 예로 듭니다. 광어 같은 가자미류의 물고기들은 모래바닥에 옆으로 누워서 생활하는데 그 결과 한쪽 눈이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쏠린 얼굴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닥에 붙어서 생활하지 않는다면 이런 눈은 엄청나게 비효율적이지만 바닥에 붙어 사는 게 더 유리했기 때문에 진화한 것이죠. 후두신경을 한번 볼까요? 인간을 비롯한 척추동물의 후두신경은 뇌신경의 일종입니다. 뇌에서 뻗어나와 목소리를 만드는 기관인 후두에 도달하죠. 그런데 되돌이 후두신경이라 불리는 후두신경 중 일부는 가슴까지 길게 뻗어나와 심장 근처에 동맥을 휘감은 다음 다시 후두까지 올라옵니다. 엄청나게 비효율적이죠. 도대체 왜 이따위로 생겨먹었을까요? 인간의 조상이 원시 물고기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였을 때 이 신경은 머리에 있는 동맥 위쪽을 지나 아가미로 연결됐는데 진화하면서 우리 목이 점점 길어지고 머리에 있던 동맥이 가슴까지 이동한 것이죠. 처음엔 짧게 움직였겠지만 기린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몇 미터나 되는 신기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망막도 불완전한 설계의 좋은 예입니다. 우리의 망막은 뒤집혀져 장착되어 있는데요. 척추동물의 시세포는 거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뇌로 바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맹점이라는 이상한 지점을 통과해야 하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이 생기죠. 화면을 잠깐 멈추고 왼쪽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아래 시선을 고정하고 다가가 보면 어느 순간 오른쪽에 있는 L이 보이지 않게 되는데 이 지점이 맹점입니다. 만약 설계자가 있다면 진짜 엉망진창으로 설계한 것이죠. 반면에 오징어와 문어 같은 두 종류의 망막은 똑바로 박혀 있습니다. 맹점도 없죠.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사실 뇌가 만들어낸 환상을 항상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연에선 불완전함이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질 순 없었을까요? 사실 불완전함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자연 선택은 서로 다른 압력 간의 절충이라고 도킨스는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짝짓기를 하려면 짝에게 선택돼야 하기 때문에 더 화려한 색이 유리하지만 화려한 색을 가지게 되면 포식자의 눈에 띌 가능성도 높아지죠. 화려한 색은 번식엔 유리하겠지만 생존엔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가치가 상충하고 결국 진화적 절충을 찾아야겠죠. 적당히 매력적이면서 포식자를 피할 수 있게요. 자연에서는 모든 것이 경쟁이고 이득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경제학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죠. 도킨스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에 있어서 경제학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진화론과 생물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도킨스의 강의 전체는 창조론의 허구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그 점을 살리려고 대본을 써보지만 쉽지는 않네요. 본방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란 무엇일까요? 현실이란 과거에 존재했고 지금 존재하고 미래에 존재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현실 세계에 기반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화나 종교 같은 초자연적인 것들은 현실을 설명할 수 없죠. 도킨스는 신화를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흥미롭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세계 곳곳에는 많은 신화가 존재하고 이것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신화들이 세상의 기원, 인간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과 믿음은 제각각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사실이란 어디서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원, 인간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요. 그리고 과학적 사실이 담보될 때만 보편성이 생깁니다. 도킨스는 신화 중에 화물 숭배 신앙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신화이기 때문이죠. 화물 신화는 많은 태평양 섬나라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신화입니다. 섬나라에 사는 부족들은 존 프롬이라는 인물을 숭배하는데요. 실제 존재했던 인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존 프롬이 자신들을 풍요롭게 할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용 화물 수송기에 많은 물건들이 가득했는데 이것들을 처음 본 섬나라 부족들이 그것을 신의 선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군인들이 돌아온다고 믿는 것이죠. 우리는 존 프롬 신화를 통해 신화의 탄생과 작동 방식을 살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등 많은 신화들은 비슷하게 시작했을 겁니다. 상황이 조금 다를 뿐이죠. 신화는 과거의 시대 상황에 따라 사람들에게 퍼져나간 이야기라고 도킨스는 말합니다. 신화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과학은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과학은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우리는 영감을 얻어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설이라고 할게요. 가설을 바로 주장할 순 없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관찰합니다. 우리 눈 같은 감각기관을 사용할 때도 있고 망원경이나 현미경, 컴퓨터까지 수많은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관찰을 통해 데이터를 얻은 후엔 수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검증합니다. 가장 중요한 실험을 하는 것인데 단순히 관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바꿔보거나 관찰 대상을 이리저리 조작해보기도 하죠. 이 모든 방식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일 때 비로소 가설은 설득력을 얻습니다. 과학적 방법을 통해 현실을 설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방법을 통해 현실을 설명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간과 원숭이의 기원이 같다는 것을 받아들일 땐 용기가 필요하겠죠. 물론 과학은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 법칙들이 어디서 기원했는지, 물리학의 기본 상수들이 왜 그런 값을 가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들에는 아직 설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것들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과학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종교에 기댔지만 다윈은 자연 선택설로 모든 것을 해결했죠. 이런 것들이 과학에게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바로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는 용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대담한 아이디어와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과학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죠. 도킨스는 모든 사람이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 모든 신을 단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학은 너무 어렵지 않나요? 하지만 도킨스는 과학은 과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과학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요. 과학적 사고는 삶을 유지시키고 질병을 극복하고 생활의 편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상상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하죠. 우리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신을 개발하고 또 격리 절차를 만드는데 과학적 사고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킨스는 이 모든 효용성보다 과학이 주는 영감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주는 무엇인가? 세상은 얼마나 오래되었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시적 영감과 같다고 말하죠. 과학이 무미건조하고 감수성이 없다는 것은 편견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통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때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뉴턴이 만든 스펙트럼을 통해 천체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는지 알게 되고 나아가 모든 물질이 고유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롭고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과학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킨스는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과학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과학자가 되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과학을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악기를 다루지 못해도 음악을 좋아하고 즐길 수 있듯이 과학도 마찬가지라고요. 과학도 음악처럼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할 수 있고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도킨스는 마지막으로 과학이야말로 가슴 뛰는 마법이라고 말하며 모든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도킨스의 모든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도킨스의 마지막 강의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 영상으로는 절대로 전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본방 다시 보기를 통해 제가 느낀 감동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